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YG와 JYP의 책걸상 687회를 들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688회. 688회를 네. 들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방송이 홀수인 경우는 없죠. 네. 11월 22일에 업로드되는 네. 방송이군요. 이제 올해도 뭐 한 달여밖에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YG는 올해도 책을 한 150권 읽었습니까? 읽을 것 같습니까? 연말까지? 제가 한 120권, 130권 정도?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떻게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보라님께? 또 머리가 아프네요. 혼비님은 네. 올해 저 다정소감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가 네. 올해 나온 그쵸? 책이죠. 네. YG랑 JYP는 올해 신간을 약속을 지금 못 지켜가지고 진짜 못 낼 것 맞네. 같아요. YG 바늘 왜요? 방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탈고를 했고 추석 네. 전에 탈고를 했고 네. 편집자한테 보냈는데 네. 제가 꼭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편집자 선생님께서 네.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출간 일정을 조금만 늦춰줄 수 있냐고. 뭔가 약간 개인 그러니까 사정.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꼭 이제 챙겨야 될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챙기고 나서 이제 내 책을 하면 이제 연초로 네. 이제 출간 일정이 미뤄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출판사에 이제 다른 편집자 선생님이 제 책을 담당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선생님이랑 일하는 게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렇게 하라고 네. 말씀을 드린 상태여서 어쨌든 뭐 내년 초에 제 책이나 JYP 책이 나올 가능성 제 책은 거의 100% 나오고 JYP 책도 나오면 이번 시즌 펀딩 때 그 JYP와 YG 책을 선택했던 분들에게는 저희가 약속 지켜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걱정은 안 하실 거고 그냥 기분 나빠해 불쾌해하고 계신 거지. 왜 네. 저 인간들은 돈을 받아놓고 새 책을 안 내냐. 네. JYP도 한 권 다 썼고 또 다른 책도 한 3분의 1을 썼는데 나온 게 없네요. 아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사정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밥벌이라는 그 출판사 편집자 선생님의 사정이 훨씬 더 급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댓글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불타는 작품 편 들으시고 댓글 많이 주셨는데요. 이기리님, 그 로버트의 정체 저 이미 출판사 홍보물에서 봤습니다. 스포 걱정 너무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편히 방송해 주세요. 이거 로버트의 정체를 출판사에서 그냥 깠군요, 미리. 그러니까 저는 왜 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안 까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안 깠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요즘에 제가 좀 불만이 뭐냐면 이게 책이 잘 안 팔리니까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정보를 너무 많이 주세요.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보를 많이 주면은 맞아요. 좀 독자들한테는 좀 실례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도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새로 개봉하는 영화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떤 때는 보고 있으면 야 저걸 다 보여주면은 누가 저걸 영화 보러 가냐 싶은데 맞아요. 정작 또 영화를 보잖아? 그러면 거기가 아주 앞부분이야. 또 뒤에 또 얘가 많아. 그렇긴 한데 근데 로버트의 정체를 까는 거와 안 까는 거의 차이? 그건 조금 생각해볼. 근데 지금 YG 말한 것처럼 요새 출판계는 조금 출발 비디오 여행보다 선을 좀 넘었어. 그리고 출발 비디오 여행만큼의 노하우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그 말인지 예, 알겠다. 스포일링하는 노하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공개하고 어떤 걸 공개하지 않았을 때 독자들이 이건 내가 사설 직접 읽어봐야 되겠는데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책걸상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래? 그 세바공님 맞아요, 세바국님 어, 딱 그렇잖아. 음, 세바국님 방송 듣기 중단하고 책 읽기 잘했습니다. 로버트의 존재 완전 신선한데요? 네, 궁금하다, 이런 반응 진짜. 딱 있다고요. 이게 무슨 책이라고요? 윤고은 작가님 책이에요? 윤고은 작가님 불타는 작품. 불타는 작품이라는 신작입니다. 신간. 음. 세바공님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볼티모어에 살고 계신데 로버트라고 쓰셨는데 한국에 살고 계신 이기리님은 라버트라고 표기를 하셨군요. 한국의 세종에 살고 계시는. 세종시가 이게 발음이 좋네요. 네. 뽀로롱님이 저희도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윤고은 작가의 단편집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에 불타는 작품이 나옵니다. 한국이 무대라서 내용이 좀 다른데 거기도 로버트의 정체가 나와요. 그 윤고은 세계관에서는 그게 있나 보다. 아무튼 책걸상 2부까지 연달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장편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편을 하나 썼는데 약간 좀 단편으로 부족하다, 아깝다 해가지고는 그걸 확장해서 장편을 쓰신 거구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속에 그 미술 작가들을 후원해주는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의 소유주가 로버트라고 하는 걔다. 그런 식으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약간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로. 오케이. 아무튼 늙은 차와 히치하이커라는 단편집에 요 불타는 작품과 관련된 부분이 뭔가 등장한다.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역시 다르네요. 네, 그 불타는 작품은 완전히 무대가 미국이에요. 그렇죠. 한국이 아니고. 전체 페이지 중에서 한국이 배경인 거는 한 2%? 2%. 네. 3%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회고씬. 네. 네. 자, 이번 주에는 아이사카 토마의 장편 소설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 그 지난 시간에 너무 두 분이 막 이 소녀동조 적을 쏴라 막 등장인물이 입체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이다. 뭐 웹소설 같다. 하이틴 로맨스 같다. 비극인데 비장미가 없다는 없다. 얘기죠. 중요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사건의 비중에 비해서 너무 이야기들이 단조롭다. 이건 제가 한 말이구나. 학습 만화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번 편 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큰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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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고생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근데 다른 좋은 전쟁에 관한 책들을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또 많이 들으시지 아니, 그리고 않을까요? 아니야. 책을 안 읽어도 되겠다. 저건 읽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수록 방송이라도 그럼 들어야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소녀동지의 적을 쏴라는 약간 신박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저 약간 신박한 그 부분 저 신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좀 나중에 한번 다른 작가 혹은 내가 만약에 그럴 기회가 있으면 써먹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약간 스포를 하자면 그 주인공 이거 너무 스파. 이거 읽지 말라고 나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건 안 돼. 괜찮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없어요. 전쟁물인데 갑자기 그러면 그거 삐해 주세요. 뭘 피해 이미 지나갔어. 우리는 거의 생방송이기 야, 때문에. 다시 제가 그러면 번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등장인물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요. 그럼 다 죽겠니? 등장인물. 그러니까 그건 괜찮잖아. 그쵸? 등장인물 중에 일부는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은 일부가 일부는 죽죠.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아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네. 스포 아니잖아요. 독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천만 명이라면서요. 그렇죠. 2천만 명이 죽은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당연히 여러 사람 죽고 일부는 살아남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일부는 살아남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적응을 당연히 잘 못하겠죠. 그 당연히 그 전쟁터의 그 끔찍한 참상에서 온갖 상처와 그리고 온갖 악몽과 같은 현실에서 일상으로 복귀를 했는데 당연히 일상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은 저격병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저격병들은 전투를 하는 그 군인들 사이에서도 금기시되는 존재래요. 네. 저 인간들도 아닌 것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저격병 출신들이 살아남았으니 당연히 일상에 적응을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꾸려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에필로그 부분에 나오는데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50대, 60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벨라루스라고 하는 마을, 벨라루스라고 하는 그 소련의 연방국 중에 하나에서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오프라인 편지가. 근데 편지 보낸 사람의 이름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야.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그래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이런 사람을 알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이런 사람을 알아?라고 딱 했더니 자기는 1948년에 태어난 벨라루스 출신의 기자 겸 작가다. 그런데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편집이나 당국의 검열이 전혀 거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인터뷰에서 들어보고 싶고 그렇게 들은 내용을 자기가 편집해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작품의 이 소재로 사용을 하고 싶으니 인터뷰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오프라인 편지를 네.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생존한 등장인물들이 1948년생이면 전쟁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어린데 하지만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으니까 우리 이 인터뷰에 응하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에필로그는 1978년으로 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이제 등장인물들의 나이들을 하나씩 환산해 보면 한 50대 중반에서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의 이제 생존자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그 시점에 그 나이대 생존자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펴낸 작품이 1983년인가 4년에 펴낸 작품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이고 그 소설이 그 기록물이 이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대목은 굉장히 신박한 연결이라고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이 작가가 아이사카 토마가 이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인터뷰 보니까 그 책이라고 그 책이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보고서 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 독소 전쟁을 회고했던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내가 독소 전쟁을 내 시각으로 다시 쓰는 소설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 결과물이 이건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그 결과물 자체는 좀 신통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너무 신랄하게 말하면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책을 읽어야 된다면 이 책을 읽기보다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무거운 어떤 전쟁에 대한 픽션, 논픽션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아시아 작가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뭔가 서양 시점에서 잘 쓴 추리소설을 잘 쓴 전쟁 소설을 읽고 싶다고 하면 전쟁터의 요리사들을 읽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급진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전쟁물이잖아요. 근데 약간 소녀동지여 적을사라를 읽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책 자체가 가벼우니까. 아마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절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테마를 이렇게 다루는 책의 윤리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작가가 이렇게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죠. 약간 전 작가의 진심도 느껴졌거든요. 정말 이걸 제대로 다뤄보고 싶다. 정말 여성 저격병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나누고 싶다를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진짜 너무 좋게 봤고 좀 인생의 영화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 조르주 디디 위베르맨이라는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워 같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나올 때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비윤리적인 방식의 영화다. 아직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엄연히 굉장히 잔혹한 건데 그걸 소재로 해서 관객이 볼 때 되게 아름다웠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던진 적이 있고 저 약간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저도 그걸 너무 좋아했던 영화여서 약간 비슷하게 약간 이렇게 전쟁을 소재로 하는데 이걸 읽고 나서의 어떤 사람들의 서 이게 웃으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점점 좀 읽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책이 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리뷰를 봐도 읽을만 하다지만 이게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 유의 책을 읽고 난 이후에 어떤 그 굉장한 좀 엄숙해지는 고민, 뭔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없이 되게 가벼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자 캐릭터에 대한 희화화부터 시작해서 뭐 여자 캐릭터에 대한 우상화까지. 그래서 약간 이 소설이 전 좀 불쾌했어요. 심지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소녀동지와 저글사라가 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밀떡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밀떡들 별로 네. 안 좋아해요. 그 이렇게 근데 밀떡들 되게 많죠. 뭐 전쟁사에 네. 밝고 그다음에 전쟁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뭐 그 전쟁에서 어떤 전투 어떤 전쟁이 있었고 거기서 뭐 어떤 장군이 그리고 뭐 몇 사단 몇 사단 몇 중대 몇 소대가 뭐 어디서 활약을 했고 뭐 이런 거에 되게 밝고 그다음에 무기 재원들 막 밝고 막 뭐 이런데 저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이제 그분들이 쓰는 글이라던가 혹은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무게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진짜 그런 분들 진짜 완전문장 해가지고 네. 전쟁터에서 한번 뺑뺑이를 좀 돌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훈련소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직접 막 총탄 막 쏟아지고 막 옆에서 막 사람들 막 신음하고 막 이런 데서 한번 그래도 네가 밀떡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이 소녀동지여 적을사라의 저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고 방송을 해보자라고 권하긴 했지만은 그냥 마땅한 책이 없었으니까 맞아요. 마땅한 책이 네. 없었으니까 사실 이 책 아니었으면 저 독서 좀 네, 몰랐을 거예요. 네 권하자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 책을 쓴 저자나 혹은 이 책을 재밌다고 추천하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전쟁에 대한 진지한 무게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또 이 책을 보고서 그게 심화가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예요. 약간 홍배님처럼 약간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또 홍배님 이야기 들으면서 그 홍배님이 아까 인용한 그분의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의 틀이 유지가 되는 걸 저는 그 영화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지만은 뒤끝이 남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 철학자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럴 거면 지금 피해자들이 아직 생존하지 않은 다른 소재에서 그런 걸 보여줘라. 약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감독이나 작가가 전쟁을 해석해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저는 인생을 아름다워 이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생을 아름다워는 수작이고 그다음에 성취가 있는데
이 소녀동지와 적을사라는 이게 작가의 역량의 부족일 수도 있고 철학의 부족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미치지 못한 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묘사한 부분에서는 전투가 그 독일군과 소련군 사이에서 전투가 진행되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막 그 시내에서 막 놀고 막 네네. 그다음에 또 그 물 깃는 여성이 그 전선에 이쪽 저쪽을 가면서 그 강에서 막 물을 길러가지고 막 생계를 꾸리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독자들한테 뭐 감동적이거나 뭔가 생각할 부분으로 다가가지 못하게끔 잘 요리를 못한 게 저는 이 작품의 문제가 아닐까. 근데 진짜 그래도 페미니즘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성 저격병들이 이렇게 있었고 저는 이거 안 읽었으면 전쟁의 러시아만 여성들이 참전한 줄 몰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몰랐었던 것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렇죠. 독일에서도 몰랐어요. 예, 저.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투원으로서 여성의 참여는 없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또 좀 아쉬운 게 여기서 작가도 문제를 던지잖아요. 왜 소련은 여성들을 전쟁터에서 저렇게 병사의 역할을 하게 했을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을 또 좀 내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계속 이제 의문 상태로 남는데 어쨌든 전쟁에서 여성을 주체로 하는 소설을 세계에 하나 기입했다는 의미에서는 이 책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쟁을 직접 겪고 나서 몇 년이나 흘렀느냐에 따라서 뭔가 사람들의 생각 혹은 그 사회의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본 작가잖아요 지금 85년생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40년 있다가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작가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53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한 90년대 후반쯤에 태어난 9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 뭔가 쓴다. 아무래도 저 할아버지들이 그때 전쟁을 겪은 분들이 쓰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전쟁을 겪지 않았더라도 그 사회가 겪은 기억이 좀 근래에 있잖아요. 집단 기억이. 그러면 확실히 미술이든 문학이든 작품의 어떤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데 어디 미술관을 갔는데 9.11 관련되는 거를 테마로 뭐 작품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이나 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이런 우리가 이제 뭐 100년 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을 볼 때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고요. 저는 자그레브에 갔을 때 크로아티아 거기 이제 크로아티아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가 많은 나라지만 정작 수도인 자그레브에는 별 특별한 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이 동네도 현대미술관이 있겠지 이러고 찾아보니까 있어. 하나도 안 유명해. 관광객은 외국인 관광객은 특히 가지 않는 뭐 이런 곳인데 거길 갔어요. 근데 하필 내가 갔을 때 그 특별전이 이런 거예요. 전쟁은 여자의 얼굴에 하지 않는다 비슷한 컨셉의 전시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시회 진짜 막 되게 가슴 뭉클하고 막 짠했걸랑요. 왜 그런지 보니까 거긴 전쟁이 95년에 끝났으니까 전쟁 끝난 지 아직까지 한 2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젊은 작가들이 만든 건데도 너무 막 이게 느낌이 오는 게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님한테 다 듣고 막 관객들도요 되게 다른 전시회를 보는 사람들하고 표정이 약간 달라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인생은 아름다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독소 전쟁 이런 얘기하는 대한민국 전쟁 끝난 지 한참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전쟁은 약간 남의 일 같은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사실 한국에서는 전쟁을 경험해 본 세대가 좀 뭐한 없죠. 없진 않지. 아, 네. 있는데 그 80대 이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80대들만 이제 예. 직접 경험하신 분들인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실 10대 이전의 전쟁의 기억은 이제 그 뭐 당연히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지만은 이제 본인의 직접 체험은 좀 뭔가 희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10대 이후의 이제 경험이 진짜 각인되는 경험일 텐데 기억이 또렷하게.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80대 후반, 90대 저희 아버지가 전쟁 피난 온 걸 기억하는 저희 83세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1년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네. 그 아무튼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는 뭐 의미는 있고 좋은 시도였고 심지어 우리도 85년생 작가가 이런 시도를 좀 한국 작가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네. 등등의 여러 가지 맞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작품 자체로는 조금 크게 높은 평가를 내리긴 좀 어려웠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고 YG가 이거를 읽고 방송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용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왜냐하면 이 책이 없었으면 우리가 저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 책은 노벨상 받은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책은 85년에 나왔고 노벨상은 2015년에 받았더라고요. 지금 방금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책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YG는 봤어요 혹시? 저는 그 두 권을 봤거든요. 그 체르노빌이랑 둘 다 봤다고요? 네, 네, 이름도 어려운 그 알렉시에 비치가 쓴 책을 두 권 봤다고요? 네, 체르노빌이랑 그리고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 저는 그 두 권이 주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권을 봤는데 이게 항상 그걸 좀 같이 읽자고 권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게 일단 너무나 무거워요. 네, 맞아요. 네, 너무나 무거워서 이걸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권하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한 시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비님도 이 책 저는 전쟁은 여자의 얼굴 하지 않았다만 봤어요. 그건 봤어요? 네네. 되게 힘들죠. 이거 보고 너무 있으면. 힘들게 봤어요. 힘들 것 같아서 네. 난 안 봤는데. 네. 한 200명쯤 인터뷰해가지고 쓴 르뽀 뭐 하여튼 그런 책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정말 그 비극 참상을 이렇게 네. 적나라하게 다 그쵸. 기록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 책 때문에 전쟁 소설을 대하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 같기도 해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소카 토마 같은 작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높이를 확 낮춰가지고 네, 그러니까 타깃층이 아예 달랐고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가 쓰면은 내가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전쟁의 진실이나 그 참혹함, 잔인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야심을 품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셋 다 읽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좀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만 네. 더 잘 썼으면 좋았겠다는 왜냐하면 느낌. 사실 소재도 되게 기가 막히고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앞에 챕터마다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구들도 너무 잘 찾아서 잘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용구들이 오히려 더 임팩트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야심이 좀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도 이제 요즘 세대 아니잖아요. 이제 그 더 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뭐 우리는 사실 학교에서 과제도 있고 막 이래서 톨스토이 책 뭐 무기여 잘 읽거라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런 거 이제 좀 읽었던 세대라면 이제 좀 그런 게 접할 기회가 없는 세대들한테는 이제 이런 책이 그들에게
무기여 자리꼬라가 될 수도 있죠. 무기여 자리거라 하긴 근데 무기여 자리거라도 약간 통속 소설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잘 써서 그렇지. 모르겠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소설 읽고서 이거 일종의 영 어덜트인 거죠, 이 책도. 저는 이 소설 읽고서 확실한 그 제가 얻은 그 소득은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이름 표기법과 그리고 러시아 지리는 머릿속에 확 담았다는 거. 아, 지도를 많이 봤군요. 지도를 많이 봤어요. 그 옛날 지도, 현재 지도를 막 찾아보면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정리했어요. 저는 그 퀘니스베르크가 칸트가 평생 살았던 네. 도시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러시아 영토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의아했거든요. 퀘니스베르크는 칼린그라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러시아 영토고 그 발트해 옆에 있는데 발트해는 폴란드, 뭐 리투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붙어 있는 나라라서 러시아랑 엄청 떨어져 있는데 도대체 그게. 왜 어떻게 거기가 러시아의 용토지? 음.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소설을 읽고 그다음에 지도 보고 칼린그라드, 퀘니스베르크 칼린그라드 역사를 쭉 보면서 거기가 러시아 국경이랑 떨어진 상태로 거기에만 그냥 러시아령으로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았고 또 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이 소설을 보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고 그런 정도의 또 가해 소득은 있긴 있었어요. 뭐 레닌그라드랑 스탈린그라드의 현재 도시 이름이 뭔지 뭐 요것만 알아도 네. 볼고그라드죠. 볼고그라드. 볼가강 옆에 있는 도시 네, 볼고그라드가 스탈린그라드고 레닌그라드는 맨날 그 이름도 어려운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페테르부르크 그거.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스탈린그라드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이 볼고그라드로 바뀌었을 때 되게 거부감을 느꼈다라는 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진짜 모든 사람 시민들의 거의 엄청나 많은 숫자가 죽고 어렵게 그 도시를 지켰는데 우리는 스탈린그라드를 지킨 건데 네네. 그게 스탈린이 죽고 그 스탈린 우상을 이렇게 없애는 과정에서 볼고그라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도 저는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아이사카 토마의 데뷔작 장편 소설 소녀 동지여 적을 쏴라. 원제는 동지 소녀여 적을 네. 쏴라군요. 네. 요걸 같이 읽어봤습니다. 뭐 YG가 추천한 이유 자체가 뭐 문학성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의미, 우리가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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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는 제가 아니에요. 목소리 이 책도 높이지 좋았어요. 않고 우리 혼비님과 JYP가 추천한 책으로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보겠어. AI 미지사가 전담반. 내가 얼마나 재밌는지 보겠어. 그 AI 미제 살인 사건. 아, 걱정입니다. 저 뒤끝 아주 긴 YG가 또 다음번에 얼마나 또 구박할지.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